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의 부자의 운이라는 책을 준비했어요. 사이토 히토리 씨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지만 일본 최고 부자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고 있는 그는 언론의 얼굴 등 자세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괴짜 부자, 별난 사업가 등으로 불린다. 작가로서 즐거운 마음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양립시키기 위해 여러 권의 저서를 출판하는 등 집필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그의 저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권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저는 지금 이 부자의 운이라는 책하고요. 또 부자의 행동 습관이라는 책 두 권을 구입을 했어요. 오늘은 이 부자의 운 책을 같이 여러분과 읽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프롤로그 부분 잠깐 읽어 드릴게요. 모두가 사이토 히토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일본 소득세 납부 순위 1위 안에 이름을 올리게 된 이래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이토 씨처럼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해 이런 물음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 부르곤 합니다. 제 생각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제 스스로도 내가 보통 사람과는 사고방식이 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각자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뿐 아니라 생각이나 삶의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서로 다르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저와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와도 똑같아질 수 없으니까요. 저 또한 그저 제 자신일 뿐이고요. 여러분 모두 각자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기에 굳이 사이토 히토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제가 이제껏 살아온 방식과 생각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건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거나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기에 제가 하는 말도 결코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저 일개 상인일 뿐 무슨 대단히 숭고한 철학을 가진 인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실천하면 되는구나 하는 가벼운 심정으로 이 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어깨에 힘을 빼고 즐겁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당신이 이 책의 단 한 군데에서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면 저자로서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사이토 히토리. 네, 이 책은 1장 웃음, 2장 행복, 3장 돈, 4장 기회, 5장 관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2장에 행복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아서요. 오늘은 이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손 쓸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지 마세요. 철학이란 자기가 행복해지고 흘러넘치는 행복을 남에게도 베풀 수 있을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철학의 목적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진이나 갑작스런 사고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머리로 날아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고는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닥칠지도 모르니 딱히 대처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럼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꾸 고민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철학이 필요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철학이 무조건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철학을 가진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불황이 닥쳐도 어떤 상황에 부닥치든 행복하게 생각하자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고객을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비록 뒷골목에 조그만 가게를 열었다 해도 뒷골목만이 풍길 수 있는 분위기를 활용해서 고객을 끌어모아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장소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장사도 잘 되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곳에 가게를 열었을 때도 뒷골목에서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소를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지혜 또한 분명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가게의 위치가 좋지 않으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야 라고 탄식만 하고 있다면 이런 지혜는 결코 떠오르지 않겠죠? 설사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긴다 해도 상황이 좋아질 리가 없을 테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에 있어서도 철학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철학을 계속해서 강조할 생각입니다. 슬픔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우울함이 날아갑니다. 사실 이 세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웃음이 나올 정도로 단순하죠. 예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거의 매일같이 그 친구를 한국 음식점에 데려갔는데 철판 위에 갈비를 굽던 그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이마에 행복한 표정으로 고기를 쉴 새 없이 먹어대면서 아줌마 여기 갈매기살 추가요 라고 외치더군요. 이 친구가 정말 우울증에 걸린 게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저와 함께 며칠간 그 가게를 들락거리다가 어느새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나았을까요? 그건 어울리지 않는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행복한 표정으로 갈비를 뜯어먹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다 보니 저절로 병이 나은 게 아닐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 믿든 말든 상관은 없지만 실제로 제 주위에서 일어났던 일인 건 사실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도 웃게 만들면 면역력이 올라가 암 퇴치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웃음이 암을 퇴치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따지는 건 골치 아프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결국 환자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해서가 아닐 듯 싶습니다. 암이라는 중병에 걸린 환자가 큰 소리로 웃는 건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물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병이 낫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병에 걸렸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 외에도 꼭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운이 좋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실제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단순하단 말이야?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테죠. 하지만 해답은 늘 단순합니다. 단순한 게 최고 아닌가요? 옛날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머리를 식히면 불같은 더위도 견딜 수 있다느니, 몸과 마음과 기술이 삼위일체를 이뤄야 한다느니 하면서 말이죠.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 이게 도통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 그저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고 하다 보면 자연스레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울한 사람이 난 운이 좋아 라고 말하지는 않겠지요. 어두운 표정으로 이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또한 우울함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인 셈입니다. 저의 제자들도 원래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말의 위력을 가르쳤더니 모두 자신의 회사를 가지게 되었고 사업에도 성공하여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 해도 절대 안 믿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 이때도 나는 정상인이구나. 난 운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여러 일을 겪게 되지만 어떤 말을 내뱉은 다음 말 끝에 꼭 운이 좋다는 말을 붙여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오네? 라고 말했다면 그러고 나서 바로 하지만 난 운이 좋아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게 뭐가 운이 좋은 거냐고요?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운이 좋다 라고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이유를 따질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운이 좋다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완벽주의를 버리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저는 완벽주의자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불완벽주의자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정밀기계는 정밀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래도 1mm에 10,000분의 1 정도의 오차는 있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그 먼지만한 오차를 다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10만 분의 1의 오차가 또 생긴다고 합니다. 역시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78대 22의 법칙, 일명 유태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칙에 의하면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리 잘해도 78%가 최고치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을 할 때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암만 해봤자 78%가 최고 수치죠. 따라서 당신이 아무리 완벽주의자라 해도 100%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완벽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여하튼 누군가를 탓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싫어지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둘 중 하나가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완벽주의자와 불완벽주의자 중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취향이 불완벽주의자라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가 싫다고 해서 일을 대충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할 때는 당연히 100%를 추구해야 하죠. 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은 어차피 최고가 78%이니까 결과야 어찌되었든 참 잘했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22%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다음번부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일처리를 했다고 해도 역시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때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78%겠죠? 그러면 또다시 미흡한 22%를 점검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인간은 어느덧 자기 완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즐거운 겁니다. 아무리 완벽을 추구해도 완벽해질 수 없으니까 지루하지 않는 거지요. 어때요? 불완벽주의자에게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지요. 남에게 뭔가를 가르치든 배우든 완벽주의를 버리면 즐거워집니다. 완벽하게 일처리를 못하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는 태도를 가지면 가르치는 쪽도 배우는 쪽도 피곤해질 뿐입니다. 완벽주의에 집착하다 보면 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도전하려는 의욕이 사라집니다. 한번 의욕이 사라진 사람에게 뭔가 일을 시키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지요. 그저 이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끼리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완벽에 가까워지도록 서로 도와주자. 그리고 이 한마디가 모두를 행복하게 하죠. 우리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두려움을 없애려면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100m 달리기 기록은 절대 10초의 벽을 깨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벽을 깨자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요즘에야 9초대를 달리는 선수가 많이 나와 이제는 놀라지도 않지만요. 아마도 이러한 기록의 벽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깨질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를 모르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환경, 지역의 풍습, 생활문화, 사회제도 등 많은 제약들이 있지요. 그중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이 멋대로 만드는 제약입니다. 마음이 만든 제약. 저는 그것을 두려움이라 부릅니다. 뭔가 새로운 일,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일과 마주하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법이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 바로 한계의 벽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저는 글 쓰는 걸 싫어합니다. 또 유명해지는 것도 싫습니다. 왜 유명해지는 것이 싫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싫은 건 그냥 싫은 거죠. 생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듯이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왔었고 정말로 소박한 삶을 살아왔기에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앞으로도 소중히 여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출판사에서 히토리 씨의 총서를 낸다고 하니 빨리 원고 좀 써주세요. 그런데 총서라고 하면 왠지 지식인들이 읽는 책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학교에서 도통 공부를 하지 않은 나 같은 인간이 그런 책을 써도 될까? 하고 제자에게 상담도 받았지만 결국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저보다 한 수 위였던 것이죠.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망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비우고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도 한번 해보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많이 가지려 하면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옛날 어느 영주는 100만 섬의 쌀을 가진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100만 섬이나 되는 쌀을 영주 혼자서 다 먹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00만 섬의 쌀로 자신의 가족, 부하, 그리고 부하의 가족들까지 부양했단 것이죠. 물론 건축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도 들었을 때지만요. 예전부터 저는 이런 말을 곧잘 들어왔습니다. 사이토 씨는 돈이 많아서 참 좋겠네요. 그런데 이 말 뒤에는 늘 어색한 침묵이 남습니다. 그 침묵에는 아마도 하지만 난 돈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단 말입니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손님들이 우리 회사의 상품을 많이 사주신 덕분에 큰 돈을 벌 수 있었으니 저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인입니다. 그리고 상인에게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생선 가게에는 생선이 많아야 되고 야채 가게에는 야채가 많아야 하듯이 말입니다. 사업이란 것은 재료를 구입하든 전단지를 돌리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돈이 들기 마련입니다. 또 거래처에 제때 돈을 줄 수 있으려면 안정된 경영을 해야 하지요. 그래서 저에게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참 좋겠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순간 말문이 막히곤 합니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많은 돈을 갖는다는 것은 일반 가정집이 야채 가게를 차릴 수 있을 만큼 많은 야채를 갖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온 집안에 야채가 널려 있어 지나다니는 것조차 불편한 생활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많은 야채를 다 먹기도 힘들 겁니다. 일반 가정집에는 그저 냉장고에 들어갈 정도의 야채만 있어도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중국의 양쯔강에는 수달이 사는데 중국인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수달은 양쯔강의 모든 물을 마시려고 덤비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죠. 만약 그런 짓을 했다간 배가 터져 죽어버릴 테니까요. 수달은 자기가 마실 수 있는 만큼의 물만 마시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포함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한테 필요 없는 것을 자꾸 많이 얻으려 하면 오히려 고통을 받는 법이죠. 저는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삶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불안함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불안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믿기 싫을 뿐. 믿기 싫은 분은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사견일 뿐이니 꼭 이 말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왜 불안을 없애려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인간은 원래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의 총리가 되든 엄청난 부자가 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불안은 늘 따라다닙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질 때는 바로 이 세상을 떠났을 때겠지요. 삶을 마감하고 저 세상으로 갈 때야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연금제도가 불안하다는 뉴스가 나와서 그런지 나의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하다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도 많아진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내버려 둔다는 건 자포자기 상태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버려 둔다는 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대체 무엇을 제대로 바라보라는 것이냐 하면 인간이란 원래 불안한 존재이며 살아있는 동안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불안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불안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재미있는 것은 불안한 게 정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위해로 불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없앨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괜히 무리하게 되고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지요. 아무리 그게 고통스러워도 없앨 수 없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싫다고 생각하던 순간 고통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불안을 무작정 싫어하지 말고 즐겨보세요. 그것을 이용해서 인생을 즐겨보는 겁니다. 그저 싫다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비로소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